자, 다음은 문제 3-28번 2016년도 4번 기출문제 약간 변형한 겁니다. A기업은 작년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2016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년은 60세고 도달 연령 55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 퇴직금은 법정제고 여기서 임금 피크제는 만 50세의 임금을 피크 임금으로 하고 55세 말까지는 피크 임금의 90%, 그 다음에 56세 말까지는 피크 임금의 80%, 57세 말부터 정년까지는 피크 임금의 70%로 하기로 했고, 도달 연령 55세, 그 다음에 DB형 연금 제도는 DC형 제도로 변경되며 DB 적립금은 DC 계좌로 입금된다. DC 부담금은 연봉의 12분의 1로 하며 투자 수익률은 할인율과 동일하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임금 피크제가 뭔지 알아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55세 저희가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55세가 됐는데 이 업종이 55세째까지 임금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5세에서 60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55세까지 하다가 5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근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급여를 갖다가 낮추고 싶겠죠. 이때를 최고로 두고. 그럴 경우에 이제 임금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60까지는 90%, 80%, 그 다음에 70%로 정년 때까지 이렇게 주는 형태로 임금 피크를 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이제 임금을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죠? 이때 저희가 급여 근속연수 곱하기 월평균 임금인데 월평균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다가 예를 들면 뭐 이때까지 가가지고 10%씩 나가지고 이게 50%까지 깎인다 그러면 퇴직금도 50% 깎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55세 시점에서 지금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DC를 도입을 해서 이때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정산해가지고 DC 계좌에 넣어주고 아니면 중간 정산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죠.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엔 DC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 DC 계좌에다가 그 다음부터 DC 부담금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입금을 해서 60대 이제 받아가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리적 가정은 임금 상승률은 4%, 할인율 3%, 근로기간 중 사망과 퇴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정보는 평가 시점 현재 1명이고, 생년월일은 76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입사, 월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때 55세 DC로 전환하는 경우에 60세 시점에 DC 적립금을 산출하시오.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사실은 계산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55세 때 이때 임금을 피크 임금이라고 하죠. 피크 임금을 갖다가 PK라고 할게요. PK 임금을 하고 55세 임금은 어떻게 되죠? 300만 원이니까 급여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76년에서 2006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2006년에서 2006에서 빼기 1976 하면 30세네겠죠? 입사를 30세 했고 현재는 2016년이니까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40세고 그래서 N이 10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인데 60세 시점에 DC 적립금 그래가지고 60세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이때 얼마를 받아가느냐, 이때까지 걔도 중도에 퇴직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임금 40세 임금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곱하기 임금 상승률이 4%, 1.04에 여기서부터 40세에서 이때 받아가는 이제 임금을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해서 PK, 피크 임금은 300만 원에다가 1.4 해가지고 15년,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피크 임금이 나올 거고, 요 피크 임금을 가지고, 요때 이제 피크 임금을 가지고 뭘 계산해야 되죠? DB 일시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때까지 끌고 가면 되죠. 그러면 DB 일시금은 얼마죠? DB 일시금은 요때까지 일을 하니까 30대부터 그러니까 총 25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NSMD 이제 요게 법정제 얘는 25년이고 SM은 이제 PK가 될 거고 그다음에 D는 할인 안 하죠. 지금 이제 이 시점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받는 금액이 정해지죠. 받는 금액이 정해지고 요 받는 금액을 이때까지 5년 동안 그쵸? 5년 동안 이제 불이를 하는 거니까 얼마로 불이해줘? 3%를 하죠. 그쵸? 1.03에 5년 하게 되면 요때 일시금이 나오죠. 그쵸? 그럼 DB 적립금을 요때 받아가지고 DB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DC 적립금에 넣고 적립을 하게 되면 이때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가 계산이 됐고 DC로 전환했을 때 DC 적립금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말에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때 55세 피크로 해서 요때는 피크에 얼마를 받는다 그랬죠. 피크에 0.9를 받는다 그랬고 요거를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4년 동안 불이하겠죠. 그쵸? 1.03으로 4년 동안 불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때 받고 요때 하나 그 다음에 요때 둘 요때는 0.8에 1.03에 3년을 불이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70%를 갖다가 1.03에 2 그 다음에 이제 70% PK에 요 PK 가로치면 PK에 0.7을 갖다가 1.03 그 다음에 마지막에 60세 때 받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부담금을 내는 건 그냥 PK의 70%를 갖다가 내겠죠. 이렇게 한 거 해서 요 금액이 나오겠죠.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이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때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60세 때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답안 작성해 보시고 답안 작성이 다 끝나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일시금하고 DC 부담금 따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퇴직금이 이렇게 나왔고 1억 3,570만 원이 나왔고 요걸 갖다가 5년 불이를 해서 1억 5,658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DC 적립금은 말한 것처럼 55세 말에 피크제 0.90%로 해가지고 4년 불이 3년 불이 그 다음에 80% 3년 불이 70%로 2년 불이 70%로 해서 1년 그 다음에 60세 당일 때 60세 딱 되는 시점에 받아가지고 바로 퇴직하는 거죠. 가지고 계산하면 2,189만 원이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 60세 시점에서 그 받아가는 퇴직금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현재 시점에 연금 채무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X세가 40세였고 그럼 입사가 30세고 그 다음에 55세에 임금 피크를 도입하면서 이때까지는 DB고 요 이후에는 DC가 되는 거죠. 그럼 DC는 부채를 산정하지 않죠. 그럼 이때 임금 피크제 시작할 때 시점까지의 연금 채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AL 40은 여기가 이제 법정제는 NSMD 그래죠. 이건 NSM은 이건 이제 월 평균 급여입니다. N은 10년이고 평균 급여는 300만 원인데 55세까지 이제 임금 상승하니까 1.04%였죠. 1.04로 임금 상승하고 그다음에 15년 연금 계리로 땡기고 0.3으로 땡기는데 아까 4반과
사망과 탈퇴가 없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냥 V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15년 계산하게 되면 요게 퇴직부채 40세 퇴직부채가 되겠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답안 작성이 끝났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는 DB로 선정하지 않고 40세 근속년 10년이고 중도 사망과 퇴직이 없으니까 바로 계산하면 40세 때 N, SM, D 해가지고 3468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 3번. A기업은 임금 피크제에 반대하는 홍길동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가정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60세의 퇴직일시금을 최소 적립금으로 보장하는 임금 피크 도입 DC 제도를 홍길동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DC 수익률은 예정 수익률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DC 부담금률을 법정 8.34에서 33으로 하기도 하고 3.34라고 하기도 합니다. 몇 프로 증가하는 부담금률을 제시해야 하는가? 8.34는 1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A가 30세에 입사해서 현재 40세고 그 다음에 55세에 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60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10년, N이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피크제 도입 안 하고 여기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퇴직금이 나오겠죠. 이 퇴직금을 이거라고 하고 요거는 그냥 기존대로 NSM, D로 그냥 NSM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탄빈년 곱하기 SM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퇴직금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55세까지 있다가 요때 금액은 아까 계산했죠. 1번에서. 그럼 요때 금액을 이제 태모라고 하면 요 금액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5세 말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0세 말까지 해가지고 DC를 주죠. 그쵸? DC 부담을 하는데 요 두 개가 합친 요 두 개가 요걸 동그라미라고 치면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 네모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요 DC로 적립하는 금액은 네모 빼기 세모를 한 게 요 DC로 적립한 금액이 같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퇴직금 현재 가정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게 2억이라고 치고 이게 세모가 1억 5천이라고 치면 5천만 원이 될 거고 이 5천만 원을 이 DC 적립금으로 부담을 해서 같아져야 되겠죠. 그럼 아까 DC가 어떻게 됐었죠? 임금 피크에다가 첫해 55세 말에 0.9 곱해가지고 1.03의 4승 0.8 1.03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0.7 60세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고 요게 5천만 원을 만드는 이제 K 임금 그러니까 부담금률을 K라고 치면 요 K는 이제 연봉에 대해서 부담금률이죠. 1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월 평균 임금이니까 12를 곱해주고 K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게 나왔었죠. 아까는 이게 이제 8.3%로 8.34로 계산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얼마가 되는 게 얼마가 그랬죠. 아까 여기서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거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요 K를 찾으면 되겠죠. 그쵸? 요 K를 찾게 되면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퇴직금을 유지하는 임금 피크 DCU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답안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0세 퇴직 일시금은 아까 좀 네모라고 했죠. 네모는 1억 9,720만 원이 됐고 아까 55세까지의 그 DC 전환금, 적립금은 아까 세모라고 했죠. 1억 5,658만 원이 될 거고 요 두 개를 뺀 네모에서 세모를 뺀 금액이
4,062만 원이 돼야 되고, 요 DC 적립금은 여기서 아까 말한 여기서 11을 곱해줘가지고 연봉을 하고 KU를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연금평가가 4.0508이 나왔으니까 K는 요거를 만족하는 4,060원을 만족하는 K는 15.47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8.34 법정률을 빼게 되면 회사는 7.13을 더 부담을 해주면 기존의 현재 가정에서 기존의 홍길동이 받아가야 하는 그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때 그 금액과 같아지는 DC 부담금률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배치되면 가장 많이 이제 그 해야지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프로세스 한번 보면 이제 그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있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외국계사라고 치면, 이제 외국계기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서 내년까지 이제 한번 지원제 DB 제도를 DC로 바꿔라라고 이제 오더가 떨어지면 어떤 기한을 두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깔아놓죠. 여러 군데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놨다가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그 연금계리 팀이나 컨설팅 팀에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이제 그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인사 담당자들 한 두세 명 나오고, 저희 이제 컨설팅 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몇 명 가죠.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퍼트 팀이라고 해서 이제 연금 계리사가 한 3명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사가 2명, 그 다음에 노무사가 1명, 그 다음에 그 경영학 박사,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투자 쪽에 하는 애 가서 1명,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그 펀드 매니저 출신 또 1명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 7,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퍼트 팀을 이뤘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런 미팅이 있으면 이때 그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사람 한 두세 사람이 갑니다. 두세 사람이 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리사는 항상 가죠. 계리사는 기본적으로 가고, 만약에 노무에 인사에 쪽 관련된 문제 이슈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노무사가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이슈가 많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 가기도 하고, 이 엑스퍼트는 업계에서 엑스퍼트팀을 운영한 데는 이제 ING 뿐이 없었고요. 이 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연간 비용이 한 20억 이상 들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엄두도 못 냈었고, ING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이런 그 컨설팅을 해주면, 사실은 일반 컨설팅 업체라고 하면은 뭐 3억에서 4억 정도의 그런 어떤 컨설팅 피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보험 사업자니까 컨설팅 피를 받을 수 없죠. 그게 저희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겠죠. 그렇죠? 이익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없어지진 않았지만 엑스퍼트 팀 자체는 없어지고 그냥 그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죠. 하여간 이렇게 돼서 가서 이제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인사 담당자가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본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DB에서 DC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인사부에서 이제 임금 자료하고 임금 같은 자료, 급여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주니까 저희가 이제 서약을 하죠. 비밀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담당자들하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식. 만약에 이제 그 보통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노조에서는 DB에서 DC로 바꾼다 그러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해 보지 않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어떠한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제 DC 꼭 여기처럼 이제 뭐 DC를 꼭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8.4%가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거나, 만약에 정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가가지고 그 직원들 니즈
니즈를 확인하죠. 니즈를 확인해서 이 회사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이제 뭐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데 또 이제 그 퇴직연금 사업 담당 본부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3분의 1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관리만 하고 그 은행한테는 이제 자산관리 줄 테니까 와서 같이 협력하자. 그 대신에 뭐 대출은 최저금리 뭐 기존에 있는 금리에 거의 뭐 한 반에 해당되는 이율로 이제 뭐 들어와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그 문골을 트죠. 문골 터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사를 시키죠. 성사를 시켜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이 전 과정은 이렇게 본사에서 연락이 제가 첫 번째 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려가지고 보통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1년, 뭐 2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게 한 번에 도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약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연구계획팀의 업무는 끝나지만 영업사원은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죠. 그러면 연말에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뭐 많을 때는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급여 위에 저희 그 영업사원들은 다 이제 정규직이니까 이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성과급도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업사원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스타일. DB가 DC로 변경을 할 때 이런 DC를 갖다가 반대를 막기 위해서 DC를 얼마큼 더 줘야 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그냥 현금으로 그냥 전 직원한테 도입할 때 500만 원씩 준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죠. 왜냐하면 누진제를 갖다가 이제 뭐 단수제로 바꾼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이제 혜택을 줘야 되니까 베네핏을 그럴 때는 뭐 이제 5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써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저희도 계약을 성사시켜야지 되는 거고 회사도 이제 DC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퇴직 옵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자가연금 옵션입니다. 퇴직 일시금을 언제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가? 이게 이제 자가연금 옵션이라고 했죠. 언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관련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계속 높으면 전환할 필요 없죠. 투자 수익률이 높은데 어느 일정한 요구 수익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알아보겠는데 X세 정년 퇴직자의 퇴직 일시금을 AX라고 이제 정년 퇴직해서 매년 일씩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 뭐 12가 됐든 13이 됐든 이가 그걸 갖다가 퇴직 일시금이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리고 예정이율은 IT, 이제 투자 수익률은 RT라고 할 때 종신연금 1년을 연기하기 위한 투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 얼마큼 이상 되게 되면 종신연금 이거 1년 동안은 그냥 투자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게 투자 수익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신연금을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을 태워보면 종신연금 1년 유예하며 투자할 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일시금 받은 걸 갖다가 R1이죠. R1만큼 투자 수익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종신연금 받는 것보다 크면 되겠죠. 요거는 일을 받은 것을 종가 시점에서 보게 되면 X고 X 플러스 1이면 요때 받은 종신연금 일시금을 이때 한 금액하고 그냥 종신연금을 받은 거. 그러면 1을 받았으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I 그 다음에 A 땡땡 X 플러스 1 그렇죠?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면 투자 수익이 더 높은 거니까 이제 투자 수익 그 1년 연기해서 종신연금을 받아도 좋다 이 얘기고 그러면 종신연금 2년을 연기하기 위한 투자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까 1년 요거를 1년 더 투자도 한 게 그 다음에 1년 받은 것을 또 1년 불이하고 그 다음에 새로 1을 또 불이하고 그러면서 2년 뒤에 AX 플러스 1을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IT를 I로 일정하다고 치면 A 땡땡 그러니까 일시납을 2년 동안 투자하죠. 그리고 2를 갖다가 2년 전에 받은 1,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 다음에 올해 초 1년 전에 받은 거 1,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종신연금으로 받는 거.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면, 이 R이 더 크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신연금을 N년 연기하기 위한 요구 수익률 I라고 하면 수학적 진화법에 의해서 1일 때 이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그러면 N일 때 성립하는 건 A 땡땡 X의 1 플러스 R의 N승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커야 되고 여기 보면 1년, 2년 이게 뭐죠? 이게 S2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S 땡땡 N 플러스 AX 플러스 N하고 같겠죠. 이거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1 빼고 그러면 요게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작성을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N이라고 해서 직접 요거만 작성하지 마시고 1부터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고 치고 1년부터 해가지고 수학적 진화법을 써서 R이 나온다 라는 걸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고 다 작성하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 S땡땡N이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R은 이렇게 나온다.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일반 명사화에서 특허를 받아놨는데 I love you죠. I love you, ILY, I love you N. 요게 이제 자가 연금화 전략 요구 수익률입니다. ILY N. 요게 뭐라 그랬죠? 요구 수익률. 요게 R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이 자가 연금화 전략의 요구 수익률을 나타내는 일반식을 나타내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ILY N 이거를 나타내는 R을 일반식을 나타내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ILY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Implied Longevity Yield입니다. Implied Longevity Yield 이것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단어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X세의 퇴직자가 N년 동안 자가연금 옵션이 가능한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3-30번 2019년도 기출문제고 홍길동은 60세 정년퇴직이고 1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다음 두 가지의 종신연금 옵션을 제안받았다. 이란 60세 즉시 종신연금 가입, 연금액 8,000원. 이하는 퇴직 후 1년 동안은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종신연금을 가입하는 거. 연금액은 비원. 사업비 등 재반비용 없고 예정이율 4%, A땡땡 60일은 12. 1. 홍길동이 이안을 선택할 경우 1년 후 이란의 가치 이상이 되는 최소 요구 투자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 최소 요구 투자 수익률 구하느라 그러면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A땡땡 X를 일시납으로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거를 1 플러스 R로 N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뭐였죠? SN을 연금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N이고 여기 좀 내려와서 A땡땡 X고 요거를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요게 최소 요구 투자 수익률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일시금이 어떻게 되죠? A땡땡 60세가 8,000원씩 받죠? 8,000원씩 받는데 10만원. 10만원을 가지고 8,000원씩 받는 걸 샀으니까 A땡 60은 나왔죠. 그쵸? A땡땡 60은 나왔고, 일시금이 나왔고, 그럼 A땡땡 60, 1 플러스 R 투자하고, 이거를 1 플러스 4%죠. 그쵸? 1 플러스 4%, 그 다음에 A땡땡 61. 이거 가는 거죠? 알고 할 수 있고.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 달성되었다면 61세 즉시 종신연금 가입 시 예상되는 연금 연액 B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그냥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10만 원을 이제 퇴직금 받았는데 이 10만 원을 최소 요구 수익률 이제 나올 텐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그거를 B 연금액 땡땡 60일로 받았을 때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차 시험에서도 안 나온 아주 쉬운 연금액 구하기죠.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시고 다 답안 작성하셨으면 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을 일시금 10만 원을 가지고 답을 확인해 보면 10만 원의 퇴직 일시금을 가지고 60세에 받는 종신연금 8,000원씩 받으면 A 땡땡 60은 12.5고 그럼 12.5를 R로 투자했을 때 연금액 첫해 연금액과 그 다음에 나머지 연금 계리 현가 해가지고 나온 게 R은 4.32% 최소 투자 요구 수익률이 4.3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최소 투자 수익률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달성되었다. 4.32가 달성되었다. 4.3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 그 61세에 B를 구입하는 거니 B를 받는 거니까 10만 원에 최저 투자 수익률 1.0432로 투자한 금액으로 61세 종신연금을 사는 거니까 B는 8,693.3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책에 나와 있는 평가 문항 20번. 퇴직 옵션과 자가연금 옵션을 퇴직 재무 3요소 관점에서 논평하시오. 퇴직 재무 3요소가 뭐였죠? 1번은 중요한 게 얼마큼 소비할 것인가, 한 달에 얼마큼 쓸 것인가. 2번은 뭐였죠? 건강하고 탈퇴 관련된 요소, 탈퇴율 관련 요소 해가지고 뭐였죠? 이게 언제 퇴직할 것인가, 퇴직 옵션에 관련된 거였고, 3번은 뭐였죠? 세 번째는 자산 배분하고 투자 관련 요소 해가지고 뭐였죠? 자가연금 옵션. 이렇게 요 세 개 투자 3요소는 요거고, 요 관련돼 가지고 퇴직 옵션하고 자가연금 옵션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관된 문제 3-31번 평가문항 19번입니다. 즉시 연금화 전략과 자가연금화 전략을 은퇴자의 자본시장 전망, 건강 상태 등의 상황을 설정하고 비교하시오. 또한 연금 수리학 관점에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러면 1번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1번 개요 해가지고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즉시 연금화 전략은 뭐와 관계 있어? 여기 이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재무요소 쭉 한번 써주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세 번째 자산 배분하고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자가연금 옵션이 있다. 이런 말을 처음에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은퇴자의 상황에 따른 자본시장과 건강 상태에 따른 대응 전략. 즉시 연금화 전략하고 자가연금화 전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은, 즉시 연금화 전략은 뭐죠? 종신연금을 갖다가 바로 가입하는 거니까 보수적이죠, 그렇죠? 보수적인 투자가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양호하죠. 왜냐하면 빨리 죽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양호한 사람이 즉시 연금화 전략을 쓸 거고, 자본시장 투자가 불투명할 때는, 이게 자본시장이 불투명할 때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 파이낸스에서 변동성은 뭐라 그랬죠? 변동성은 리스크 위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 이제 불투명할 때는 이제 즉시 연금화 전략을 사용할 거고, 단점은 이제 반대로 이제 자가연금 전략하고 되겠죠. 자가연금화 전략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리스크를 선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나쁘게 되면 빨리 죽으면 손해니까 이제 자가연금화 전략을 쓸 거고,
긍정적일 때는 이제 변동성이 적으니까 이걸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종신형 가입을 늦추고 고수익 펀드에 가입한다. 단점은 이제 유예계. 서로가 이게 반대, 장단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연금 수리 관점에서 즉시 연금화 전략은 그 확정연금 대비 종신연금은 비교 우위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랬죠? 사망률 견인. 요만큼 수익률이 더 높다 그랬죠. 이만큼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장점이고, 다만 이제 연금화 전략을 쓰게 되면 낮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낮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을 때는, 그러니까 리스크래. 이율이 낮을 때는 연금액이 작으니까 그런 이자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가 연금화 전략은 투자 수익률을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종신연금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N년을 미룰 때 요구 수익 투자되는 요구 수익률은 얼마다. 이거 아까 우리 이 I love you 있죠. I love you and 요거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 리스크 그다음 이자율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 낮은 이자를 갖다가 이자율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낮은 수익률로 인한 노후 자산의 고갈이 단점이죠. 만약에 수익률이 높은 수익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낮은 수익이 나오게 되면 노후 자산이 고갈되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뭐 10점 만점에 한 6, 7점은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리하시고. 자, 지금까지 3장의 마지막 파트 은퇴자산 관리 옵션 공부했고요. 은퇴자산 관리 옵션은 퇴직재무 3요소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옵션이었고, 소비 관련 요소, 그 다음에 건강, 탈퇴율 관련 요소, 자산 배분, 투자 관리 요소. 자산 배분, 투자 관리 요소는 자가 옵션, 자가연금 옵션, 그 다음에 탈퇴율 관련해서는 탈퇴 옵션, 그 다음에 했었죠. 네, 소비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한 이제 용어 하나 정리하면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설이라고, 이거는 이제 개인 재무 관리에서는 퍼스널 파이낸셜 플래닝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용어죠.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고려해서 현재의 소비 형태를 정한다는 이제 가설이고, 개인은 근로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해서 그 차익을 저축하고 노후에 대비한다. 먼저 이러한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모딜리아니는 이제 1985년도에 노벨 경제학 수상을 했죠. 자, 3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한번 웃고 반드시 3장 다시 한번 복습하신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효영이 전화 아닌가요? 맞아요, 효영이 지금 씻어요. 예. 가만 있어. 예. 야, 예. 너 누구냐? 효영아 아니지, 지금 상상하는 거 아니지. 너 그냥 발 씻는 거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효영이 목소리, 오빠 그냥 끊어 미친 사람이야. 중대장님 탱크 한 대만 주세요. 유일병 왜 그래? 미친 놈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와, 너 그 얘기는 알아? 컬투쇼에 어떤 애가 이제 너무 맨날 힘들어서 산을 올라간 거야. 등산을 하는데, 근데 등산을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이렇게 막 도인처럼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개량 한복 같은 거 입으신 분 있잖아. 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세상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 있잖아. 가끔. 근데 그런 분이 탁 내려오는 거야, 저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세상을 깨우치려고 산을 오르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는 어깨에 새를 딱 올리고 내려오시는 거야. 쉘 한 마리 딱. 그야말로 도인이네. 그나마 도인이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물어본 거야. 산을 자주 오르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제가 산을 좀 자주 오릅니다.
그래요. 산에 오시면 뭐 기분이 좋으시면 예, 뭐 산에는 많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어깨에 새를 올려놓고 깜짝이야. 11년 만에 건지고 그거 하나요? 아니 많죠요.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을 올라가는 거야. 새벽에 사는데 진짜 웃기다. 너무 똥이 마려운 거야. 산에 올라가는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 그래서 맨날 새벽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배운 얘기를 또 해야 돼. 너무 외로워서 싼 거야. 산에다가요? 사람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옆에 가가지고 네. 이게 명분을 보니까 너무 더럽잖아. 남들이 보기에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돌로 이렇게 싸놓은 거야. 덮어놓은 거야. 그리고 한 달 있다 갔더니 돌탑이 역사 있고 사람들이 돌 올려놓고 자기 똥한테